하반기에는 우리의 이제 잠재 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대표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인 이슈 진시원, 김범준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어제 이제 대통령 대담에 TV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어떤 분은 야 벌써 2년이나 지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직 2년밖에 안 지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벌써 2년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촛불 집회가 벌써 2년이 더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네요. 연이은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추운 겨울 날씨에 나와서 주권을 직접 행사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는 그런 요구를 했었고 그 결과물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인데요. 2년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남은 3년은 이해 못지않게 또 빠르게 지나갈 것 같고요. 2년 동안은 그 촛불 집회에서 요구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좀 매진했다면 앞으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과 함께 네. 이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지금 반반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 어느 정도 절충점, 합의점, 균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자세로 국정 3년에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보다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죠. 유승민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이 네. 했던 그 2년에 대한 평가가 저는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2년은 무능과 독선의 2년이었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할 것 없이 무능과 독선이 점철된 2년이었습니다. 정치는 우선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협력자인 야당을 적으로 생각하고 괴멸되고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고 가장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는 지금 뭐 곳곳에서 과거 IMF 때처럼 그런 경보음이 계속 연을 울리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돌보거나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죠. 그다음에 외교 안보는 미국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이제 너무 일상화돼 가지고 미국과 청와대와 백악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진짜 뭐 자연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느 하나 지금 제대로 돼가는 건 없는 것 같고 네. 지금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2년 전 이맘때 대통령이 취임 사태 밝혔던 것처럼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조차도 내가 섬기겠다. 어떤 이런 이제 대통령은 특정 계파나 어떤 특정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자기를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들고 보니까 더디게 가는 시간과 빠르게 가는 시간이 이게 한국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벚꽃 대선 치른 지 2년 지났고요. 70%대 거의 80%에 육박했죠.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지난 2년간 변화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45에서 40% 후반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추이를 역대 정부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보면 또 이렇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취임 직후와 그 2년 뒤에 지지율이 오른 사람이 김대중, 문재인 이 두 분이신 것 같아요. 괜찮은 성적표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겪어서 네. 뭔가 지금 본인이나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아주 막 제대로 깨닫고 네.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바꾸는 게 맞지. 네. 지금처럼 지지율이 조금씩 처지고 있어서 다른 정부랑 비교해서 괜찮다. 네. 그래서 나는 이대로 계속 고를 하겠다.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 봐요. 촛불 집회의 요구와 이 지지 세력의 요구를 네.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지 세력이 요구하는 개혁은 또 네.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개혁 아닙니까? 나라가. 그건 계속해 나가되 지금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의 목소리에도 좀 겸허하게 또 듣고 상당히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어제 대담에서 보면 경제 문제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통합도 기존의 적폐청산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전혀 본인의 어떤 국정 운영 스타일이나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나머지 50% 넘는 국민들의 말씀은 애초에 귀에 들으려고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집권 2년 차에 다른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지지율이 2% 높고 3% 높고 이건 얘기할 게 전혀 못 돼요.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한 거지. 지금 현 정부 경제팀이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지금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인식들. 경제 지표상으로 뭐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그다음에 5달 연속 수출 감소, 빈부격차 역대 최악, 뭐 이런 경제 지표상의 아주 나쁜 것들이 신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죠. 외면하고 있고 지표상 말고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경제는 더 나쁩니다. 이건 거의 나가면 아비규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지금 현 정부 경제팀의 대책이 너무 안일하죠. 안일하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면 지난 97년도에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너무나 안전하기 때문에 네. 외환위기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그 대목이 자꾸 떠오릅니다. 외환위기까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너무 벌써 신호가 너무 여기저기 쏘고 있죠. 위기를 그렇게 과장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 얘기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상당히 고용률도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고용 부분에서는 좀 이제 뭐 좋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그래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 전부 잘 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영자 소위 말하는 이영자에 더해서 이제 저소득층까지 가세를 하고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중산층도 60대 40이나 50대 50으로 지금 갈라선 거거든요. 중도나 중산층이 갈라선다는 거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특히 중도가 50대 50이나 60대 40으로 뭐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뭐 10 정도 우세하는 아니면 비슷한 상황 이 상황도 상당히 좀 무겁게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요. 왜냐하면 중도는 원래 좀 갈대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원래 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프를 봤지만 전폭 거의 80% 넘는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가 네. 이것이 반쪽이 났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좀 합리적인 변화, 네. 반대하고 이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신 분들이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그러면서도 이 나라를 끌고 갈 만한 이 신뢰를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가는 노력, 개혁과 이 안정을 좀 같이 조정해 나가는 이런 정책 기조 변화가 좀 미세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경제 지표상의 변화, 그리고 네. 체감하고 있는 경제의 어떤 체감 효과, 이런 거 감안해서 대통령이 이제는 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잠깐 멈춰서 가지고 한번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자꾸 경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보수나 어떤 이념에 기반을 둔 정치 공세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는 빼고 자꾸 이렇게 위에 있는 이데올로기 얘기만 좌파 우파 얘기만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아니 실제로 중요한 노영민 것은 비서실장이 경제가 안 좋으면 지금 상황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죠. 아니 수출이 제가 안 지금 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국내 똑같은 소비가 안 생각인 게 되고 국내 투자가 안 되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죠. 근데 지금 야당에서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누구 추경 탓을 할 게 편성도 안 아니고 해주고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를 재정 편성도 바라보는 인식이 못하게 하고 포퓰리즘이라고 노영민 욕을 실장이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민생이 지금 난리를 치는데 추경 편성도 안 해주고 이 지난번에 저는 상당히 추경 적극적인 편성하고 재정 들어가야 된다고 정책도 얘기했어요. 쓰질 못하게 국회에서 맡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지난번에 거예요. 우리 김 교수님은 지난주에 추경 편성에 편성하고 들어가야 대해서는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경제에 대한 그걸 문제를 교수님 비판할 개인 때마다 입장이시고 자꾸 이게 한국당은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 보수의 이념 아닙니까? 공세로 받아들이니까 경제 헤드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얘기로 이렇게 비껴나가시면 안 되는 거죠. 한국당은 개인적인 그런 거 있지 비껴나가는 게 않잖아요. 모처럼 두 분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예. 지금 뭐 청와대로서도 국회는 공전 상태고 또 북한은 미사일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 경제는 뭐 이게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이제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이런 장애 투쟁 집회는 일단 뭐 흥행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화제의 키워드로 떠올랐던 황교안의 눈물 한번 보실까요?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기자들이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진짜 온 거냐? 울었다면 왜 우셨는가? 물어봤더니 이 국민들이 너도 나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국민들 바라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범주 교수님 옆에서 보셨어요? 예, 제가 그 현장에서도 봤고 네. 저도 나중에 따로도 물어도 봤습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부산의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부산에 대한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 도대체 부산의 삶이 어떻길래 시민들의 삶이 그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송용어로 부적절할 정도의 아주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는 수위가 높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방송용어로 옮기자면 예를 들면 아까 황 대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나라냐? 정말 살기 힘들다.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주세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쏟아지는데 정치 지도자로서 당연히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보러 나간 자리에서 전부 그렇게 얘기하니 정치 지도자가 안 오는 게 이상하죠. 사실 저는 통곡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정성 어린 눈물이었다는 정말요? 말씀이시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어려운 것을 보고 눈물이 났다 그러는데 그 옆에 있던 기자분들 그런 얘기 하시죠. 상당히 좀 뜬금없었다. 맥락이 도무지 읽히지가 않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지금까지 한 일이 뭔가 경제를 위해서 네. 그렇다면 친기업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이렇게 늘여놓고 복지체제를 늘리는 데 있어서 복지가 퍼죽이고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양극화 가속화시키고 어려우신 분들 복지로 혜택을 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반대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어려운 분들 만나가지고 눈물이 난다. 지금도 외치는 것은 자유시장하고 신자유주의, 기업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9년 동안 외쳤는데 오히려 경제는 안 좋아졌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정부는 복지를 강화하고 재정을 늘려서 경제를 돌리려고 하고 네. 제조업 기반도 좀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북한 문제를 개선해서 경제 돌파구로 찾으려고 하고 이런 적극적인 대안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국회에서 뭐 하나 손들어준 게 없단 말이죠. 사사건건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정성 어린 눈물은 아니다. 진정성이 네. 있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황교안 되겠습니까? 황교안 네. 대표가 눈물을 흘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일단 기자회견을 끝내고 시민들하고 내려서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와중이었어요. 얘기를 하는 와중에 뭐 예고된 바도 아니고 미리 예정된 바도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와중에 시민들이 막 목소리를 쏟아낸 겁니다. 살기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좀 해봐라.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얘기들 쏟아지니까 먹고 살기 힘든다는데 정치 지도자가 눈물이 나죠. 그 다음에 경제 악화의 주범이 자유한국당처럼 현 야당처럼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고용분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말이면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은 또 뭡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그랬는데 지금 엉망이잖아요. 역대 최악의 빈부격차는 작년 올해 생긴 겁니다. 경제라는 건 연속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 탓 내 탓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는 저는 전혀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생각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없다. 게 지금 현 정부 들어선 지 2년 지났고 지금 3년 차입니다. 아직까지 전 정권 탓하고 될 일입니까 지금? 정책을 통해서 안 되면 다 전 정권 탓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지금 게 3년 차라니까요. 아니잖아요. 네.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지금 정부를 바꾸고 있는 것이고 네. 바꿔야죠. 그렇다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바꿔야죠.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정책에서 바꿔야죠. 비판을 안 하신다면 바꾸시려고 대안을 얘기하시라는 귀를 닫고 거죠. 계시니까 하는 대안. 소리 아닙니까? 조금 결이 닿은 질문인데 이번에 부산에 7일 날이죠. 부산에 내려오셨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부산 출마 생각 있으신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당대표는 어디든지 출마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가리지 않고 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황교안 대표가 공무원 하실 때랑 네. 과거에 총리 하시고 쉬시고 공무원 하실 때랑 지금 정당에 들어오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신 것 같아요. 좀 선동가적인 기질도 요새 보여요. 아주 당대 경선 당시에 세모 황교안은 더 이상 아니다.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국 어디든 출마 못 하겠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갈 길은 멀다. 대선까지. 네, 그런데 한국당은 지금 황교안 체제 외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당은 민주당하고 청와대를 좌파 독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당이 황교안 일당 체제거든요. 네. 어찌 보면 독재에 누가 더 가깝냐. 지금 황교안 일당 체제가 더 가까운 것이다. 지금 뭐 사선 의원들, 뭐 다선 의원들도 황교안 대표 앞에서 뭐 거의 뭐 네. 수행 비서처럼 따라다니고
이번에 황성교 사무총장 사건도 그런 네. 일이 좀 개입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여태까지 리더가 없다가 새로운 리더가 생겨서 일치단결하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상당히 너무 위계적이고 너무 권위적인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독재라는 단어는 오만과 독선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오만하다거나 독선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자유한국당 내에 여러 대표들이 거쳐갔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당내 비판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없는 건 이건 뭐 리스펙트나 존중이나 이런 거의 표현이지 알겠습니다. 이걸 독재라고 얘기하면 지금 자꾸 어불성설이죠. 이렇게 뭐 삼권 분립이 훼손된 상황을 얘기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대놓고 또 반발을 하고 아, 그건 그럼 자기 입법부가 지금 대통령이 그러면 옛날처럼 다 지배를 하고 당연히 그럴 있습니까? 수밖에 없죠. 입법부가 지배됐으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자회투쟁까지 하겠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권력, 국회 권력, 사법 권력,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 권력, 그거 다 지금 언론 그 권력, 오만과 전부 지금 문재인 독선을 대통령의 자꾸 독재로 모시면 그럼 전 세계 웬만한 지도자들은 전부 다 독재겠네요.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예.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두 분께서 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라서요. 이쯤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싶고요. 어떻게 보면 저 여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또 새 원내 사령탑인 이인영 원내대표. 이게 이분들의 지나온 삶을 보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연이 참 재밌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는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네. 저희 총학생회장이었는데요. 그 학교 다닐 때 서로 아는 사이였군요. 뭐 서로 아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학생 기자 출신이라 네. 옆에서 좀 많이 지켜봤는데 그 상당히 좀 조용하고 좀 내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되게 온화하고 그 대신에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고하게 끝까지 추구하는 네. 이런 두 가지 면모를 갖고 있는데요. 이 온화하면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 네. 조용한 측면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그 지금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이제 완전 파행 멈춰섰는데요. 이게 돌파하는데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뭐 친문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네. 새로운 이제 독자적인 계보가 좀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알겠습니다. 야당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네, 가능성을 보시고요. 이런 네. 대목에서 어제 나경원 대표와의 만남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잘 지내보자. 일단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자에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직장 부서가 서로 달랐지만 좋아했던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말 잘 듣는 원내대표 될 시절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마 청와대 말 잘 듣는 분이 아니시겠지.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빠르게 민생을 챙기는 본연의 모습 회복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인영 그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집권 여당이라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다른 지금 모든 원내대표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원하는 국회 이런 네. 국회 만드는데 이번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좀 제대로 기여를 했으면 하고요. 네. 또 강자가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게 세상에 이칩니다. 지금 원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원내 밖에서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강자가 민주당이 먼저 회군할 명분을 주고 알겠습니다. 민생을 고리로 국회를 네.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열어놓고 패스트트랙 부분에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짧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2주의 베스트 앤 워스트를 한번 저희들이 또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김범준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베스트는 이인영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대한 불안감, 위기감이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든 걸로 봅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민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한 발 나가서 지역구를 살펴보면 민심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거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이런 식이면 내년 총선 치기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런 친문 이해찬 당대표, 청와대 이런 친문 주도 세력의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이인영 대표를 만들지 않았나. 새 원내대표가 그 반대편을 위해서 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뽑으신 건가요? 저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본인 말씀처럼 민주당 내에 주류 비주류의 벽만 깨지 말고 네. 귀를 닫고 있는 이해찬 대표와 청와대의 귀도 좀 깨주십사 하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베스트 네, 선정하셨고요. 뽑았습니다. 예, 워스트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워스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 대담에서도 보셨지만 그 지난 2년간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자화자찬 일색이었고 네. 이런 경제부총리의 인식이 그대로 대통령의 인식으로 굳어지겠구나. 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건 국민일 네. 수밖에 없는데 이 지금 공무원한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 네. 바람이 불기 전에 알아서 눕는 공무원.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니까 예전에 초대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부총리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강당했었죠. 소신껏 하려고 그랬죠. 제발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이라도 영혼 없는 공무원에서 영혼이 돌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베스트 이인영, 워스트 홍남기 부총리 두 분 꼽았고요. 교수님, 네. 예, 저는 베스트는 김관영 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입니다. 네. 패스트 트랙이 거의 그 죽어가던 것을 네. 뭐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려놨죠. 사실 1등 공신이었죠. 예,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사심 없이 공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 이것을 보여준 게 이제 원내대표도 그만두겠다라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을 제대로 추진하고 당이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본인의 사익보다는 네. 공동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베스트를 뽑았고요. 네. 워스트는 한성교 의원입니다. 네, 사과는 하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마 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라든지 아나운서 출신이신데. 네, 그래서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네.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감을 느꼈다. 그런 측면에서 워스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음 주 베스트 워스트 또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두 분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